다음 연도, 내년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또 100일이라고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렇게 또 힘을 주시고 하셔야 되겠죠. 아마 꼭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남은 기간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한두 달 남았을 때는 어떻게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정 안 되면 파출부 서비스를 도움받든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주부들 경우에는 가사 일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그 가사 노동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를 누군가가 대신을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공부라는 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야 또 요령도 생깁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이게 점점 더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숙달이 되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투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면은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자꾸 해봐야 똑같은 양을 하더라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시면은 이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능력이 분명히 어딘가 있습니다. 아직 그 잠재되어 있을 뿐 발현되지 않았을 뿐인 어딘가에 분명히 잠재되어 있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그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분명히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올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 저는 공부하는 거를 친구한테 배웠어요. 친구가 곧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문장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교과서를 줄줄줄 외워요. 1학년 때야 뭐 너무 짧으니까 외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1학년 때야 그만 I'm a boy, I'm a Tom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뭐 외운다 할지라도 근데 2학년 되면 문장이 길잖아요. 근데 그 긴 거를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외우냐 하니까 그냥 몇 번 읽으면 된대.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막 좌절감 느끼죠. 그냥 몇 번 읽으면 돼. 근데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보라고. 근데 걔가 IQ가 150이에요. 큐브 있죠, 큐브를 그 매뉴얼 안 보고 맞추는 애예요. 대단한 애죠. 매뉴얼 안 보고 큐브를 맞출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근데 걔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던 게 저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가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게 맞추는 애예요. 근데 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문장을 외울 때 흐름을 생각하면서 외운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라는 게 다짜고짜 본론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운다는 거죠. 그 흐름을 따라 외우면은 몇 번 이렇게 읽으면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죠. 쉽지는 않았지만 하니까 그래도 자꾸 하니까 이게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런 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1학년 때는 숙제로 다 외웠지만 2학년 때부터는 그냥 숙제는 아니지만 외웠죠, 같이. 그러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게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중3 때는 선생님한테서 배운 거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를 그 시간에 다 외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교육을 한 거죠. 가르친 거죠. 그 시간에 외운 거를 그 시간에 바로 테스트를 해서 틀리면은 몽둥이로 날렸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한 거죠. 이게 되는구나. 같은 시간 내에 그 시간에 공부한 거를 그 시간에 외울 수 있구나. 근데 저는 다만 그거를 그 과목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적용한 거죠. 그 다른 과목에도 적용하니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생들은 그 시간만 하잖아요. 안 터지기 위해서. 예, 몽둥이를 이제 들고 이제 패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과목에도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테스트 한다 생각하고 예, 했더니 이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잘 이제 안 떨어지는 거죠. 이제 요령을 알게 됐으니까. 그런 요령을 알게 되면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을 터득해서 그걸 깨치고 그대로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시험 그렇게 해서 합격하고 이제 또 대학 간다는 말 나올 수도 있어요. 대학원 간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일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분양가 규제 계속 되고 있어요. 8번 요건 난이도가 좀 높다 그랬죠. 자, 특히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이 다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3번 지문까지 다 어려운 지문인데, 자, 이게 분양가를 규제를 하는데, 분양가를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초과 수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만큼. 자, 여기 이제 공급량이고 이게 이제 수요량이에요.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더 가팔라지죠.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가팔라져요. 그러면은 원래 초과 수요 이만큼 해서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량이 이렇게 작아지죠. 폭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도 이렇게 폭이 여기서 이렇게 좁아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의 크기는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제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적잖아요. 수량 변화가 적다는 게 초과 수요량이 적다는 거죠. 양 변화를 묻고 있잖아요. 양, 초과 수요량. 그래서 폭이 좁아지는 것이 바로 1번, 2번 지문이에요. 됐나요? 이거 다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탄력적일수록. 반대로 탄력적일수록은 어떻게?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지는 거죠. 그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이든 탄력적일수록은 이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에서는 1번, 2번, 그래서 2번 지문의 해설이 바뀌어야 돼요. 2번의 해설 보면은 이제 2번 그래프 있잖아요. 그 해설의 두째 줄을 보시면은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작아진다 해야 되는데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해설 오른쪽 페이지에 해설의 둘째 줄이에요. 2번 해설의 둘째 줄에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걸 뭐로 바꿔야 돼요? 작아진다로 바꿔야 돼요. 그것도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수험생분이 찾아주셨어요. 자, 다음에 3번 지문은 3번은 이제 채권 입찰제 병행이죠. 3번의 채권 입찰제 병행. 자, 이거는 뭔 소린가 하면은, 자, 이게 분양가를 규제하면은 시세 차익을 얻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고요? 투기적 수요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제 800에 분양받아서 1200에 팔 수 있다면 시세 차익을 엄청 얻을 수 있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30평짜리 신청을 하면은 800에 분양받으면 2억 4천이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거 나중에 대팔 때는 얼마 대파는 거예요? 3억 6천에 대파는 거죠. 1억 2천의 시세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전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적 수요가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이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매 차익의 일부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서 채권 입찰제를 시행하는 거죠. 이 채권 입찰제는 채권 매입액이 많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채권 매입액이 많은 사람한테. 그럼 채권을 1억어치 산다면 앉은 자리에서 어느 정도 손해볼까요? 어느 정도 되죠? 채권 매입 1억 하면 한 2천? 2천 되나요? 옛날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 3천까지도 있었어요. 채권 1억어치를 사면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보통 환매하잖아, 환매.
왜 우리 자동차 살 때나 집 살 때 채권 사잖아요. 예?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환매하고 이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채권을 매입한다. 이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30만 원 들고 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30만 원 들고 가서 채권 100만 원치 샀다가 되판다고 치고 30만 원 주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100만 원어치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다시 100만 원 그 채권을 팔면 내가 70만 원을 돌려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판 쪽에서는 안전자리에서 30만 원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내가 100만 원 들고 가서 70만 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30만 원을 가져가서 얼마치 샀다가 얼마치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100만 원치 샀다가 100만 원치 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 1억어치를 사면은 3천만 원 들고 가야 되는 거죠. 3천만 원 들고 가서 채권을 1억어치 샀다가 치고 다시 되파는 거죠. 자, 그렇게 해도 1억 2천이라는 전매 차익이 있으니까 1억어치 매입을 해도 빼기 3천 해도 9천을 벌 수 있죠. 맞나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얼마 써내시겠어요? 2억 써내도 되겠죠. 2억어치 써내도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저는 써내려고요. 2억을 써내도 6천만 원 손해본다 해도 얼마를 벌 수 있어요? 6천만 원 벌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2억 써내려면 내가 얼마 들고 가야 돼요? 2억 써내려면 6천만 원 들고 가야 되죠. 맞나요? 1억 써내는데 1억 채권 1억 쓰는데 3천만 들고 가는 거니까 2억어치 살려면은 6천 들고 가야죠. 그래도 당첨만 되면 그래도 버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럼 내가 총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총 필요한 돈은 채권 사는데 6천 들고 가야 되고 집 사는데 2억 4천 들고 가야 되고 총 얼마 필요해요? 총 3억 필요하죠. 몇 평짜리 지금 하고 있어요? 30평짜리 사는데 3억 필요하죠. 이거 분양가 규제를 안 해도 3억 아닌가요? 아까 분양가 규제 안 할 때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규제 안 해도 3억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럼 이 규제를 왜 해요? 저 짓을 왜 해? 규제를 안 해도 3억이고 규제를 해도 결국 3억 필요한데 전매 차익 생기는 이런 것만 이런 시장만 만들어 놔버렸죠. 투기 시장만 만들어 놨잖아요. 굳이 이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규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잡기 위해서 채권 입찰제를 시행했더니만 분양가 규제를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양가 규제 같은 거는 부작용만 생길 뿐이고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자율화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율화. 그래서 자율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옳은 표현이고 8번의 4번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가격 규제 하나로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목적은 그런 거죠. 목적은. 다음에 5번에 분양가 규제는 수요를 증가시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균형 거래량은 감소해요. 왜냐하면 수요량은 증가할지라도 뭐가 줄어들어요? 공급량이 줄죠. 아무리 수요량이 늘어나더라도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지겠어요? 여기서 이루어지겠어요? 물량은 적은데 거래는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아무리 사려는 사람이 200명이고 내놓는 물건은 100개라면 200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물건은 100개밖에 없잖아요. 물건은 100개밖에 없는데 거래는 어디서 되겠어요? 100개에서 거래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안 맞는 상태,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안 맞는 상태에서는 체결을 하라고 하면은 적은 쪽에서 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체결하라 하면. 맞잖아요. 갑자기 100개가 물건이 생기겠어요? 갑자기 100개 물건이 생기지 않잖아요. 물건은 100개밖에 없고 사려는 사람이 200.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추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첨. 신청은 200명 하는데 물건은 100개밖에 없으니까 100명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첨하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지금 그나마 신사적이죠. 추첨하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줄 서야지, 줄. 물건 100개밖에 없는데 사람 200명이면 줄 서야가지고 선착순으로 끊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텐트 쳐놓고 이렇게 번호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어나더라도 물건이 100개밖에 없으면은 그 100개의 그 거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5번 틀린 말이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그 공급량 감소에 따라서 균형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분양가 규제하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분양가를 규제하면은 또는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수요량은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든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물량이 줄어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물량이 줄어드는데 초점 맞춘다.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이요. 11번, 12번은. 자,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1번, 12번이고요. 요거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랬죠. 다만 이제 요것도 지문으로는 몇 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정리는 좀 해 두시고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임대주택이니까 임대시장을 봐야 되고요. 자, 이걸 공급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사적시장에서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적시장이 있고 이 공공시장이 있으면 이걸 이제 공공시장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내가 사는 동네에 나타나는 효과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인데 이 내가 사는 동네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임대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생각해야 돼요. 매매시장도 아닌 임대시장.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지금 이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어떻게 공급하겠어요? 이거보다는 낮게 공급하겠죠? 이제 낮게 공급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으로 오겠죠. 그게 이제 또 수요 공급 얘기예요. 그게 또 단기, 장기란 말이에요.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줄겠죠.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수요 감소,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도 가는 거죠. 수요 감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해요?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어디까지? 40까지. 40 높이까지 여기까지 줄어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이제 빈집들 늘어나고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게 무슨 효과예요? 단기 효과예요. 단기 효과. 항상 수요가 변한 게 단기 효과로 나타나요. 분석을 할 때 대체로. 자, 그러면은 기존 임대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임대인은 손실을 보여요. 손실.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이익을 보겠지만 이렇게 되면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맞죠? 자, 손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들면 자, 공급 감소니까 공급 감소. 공급 감소,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은 상승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임대료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이윤을 회복하죠. 자, 이걸 정상이윤이 회복됐는데, 자, 이게 기존 임대인이 손실 본다는 것의 의미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맞죠? 이쪽으로 갖는 사람만 40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40에 살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사적 임차인도 혜택 보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해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 혜택 못 보죠.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공적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 보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양은 어떻게 돼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양은 줄죠. 그 줄어든 만큼 여기는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늘은 만큼 여기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살 집이 많고 여유가 많아져서
전체 임대주택은 좀 늘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줄어든 만큼은 전체 임대주택의 양은 변함이 없다 그래요. 변함이 없다. 전체 여기 늘은 만큼 여기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럼 전체 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됐나요? 그리고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양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요, 정부가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직접 개입이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게 사회주의 국가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집을 주택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는 거고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해버리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11번을 보시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에 임대주택 시장이 사적 시장과 공공시장으로 분리되며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이쪽으로 와버린다는 얘기는. 그래서 틀렸고요.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한다. 맞나요? 맞죠? 이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상승한다. 하락하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일정하다.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가 일정하고요.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죠. 맞나요? 사적 시장이 이쪽이니까. 장기적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공급을 줄이잖아요. 공급을 줄이니까 이렇게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량은 변함이 없죠.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는 변함이 없어요. 일정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12번도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이 보시되 그 5번 지문은 또 따로 또 체크해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 시장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게 한다.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급이 됐을 때 말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을 일단 공급을 하게 되면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죠. 이게 이 가격 탄력성이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조세를 부과하면, 재산세를 임대인한테 부과하면, 그러면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니까. 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으니까 재산세를 부과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것 같으면 이쪽으로 오거나 해버리면 되니까 자기 집이 빈집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증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거 함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좀 정리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3번, 14번의 경우는 임대료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물론 임대료 보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15번은 선분양 후분양이죠. 자, 이 선분양 후분양은 요 한 문제로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분의 1인데 작년에 출제됐어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선분양 후분양 중에서 수요자한테 불리한 게 어떤 걸까요? 수요자한테 불리한 거는 선분양이에요. 선분양이 불리해요. 왜 선분양이 불리한가 하면 이거는 미리 분양받고 물건은 나중에 받죠. 그리고 나중에 받을 때까지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만약에 부도나면 어떻게 되죠? 부도나면 건설사 부도나면 제일 골치 아픈 거죠. 이러면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또 이런 선분양 하에서는 모델하우스로 집을 들어가죠. 모델하우스를 보고 선택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는 삐까번쩍하게 해놓고는 나중에 실제 입주했을 때는 자재가 별로 좋지 않은 자재로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분양을 받는데 나중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피가 발생해요. 골치 아프죠.
이런 부담을 다 누가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미리부터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 미리부터 자금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이자 누가 내야 돼요? 수요자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분양은 일방적으로 수요자한테 불리한 방식이야. 자, 그럼 공급자 볼까요? 자, 공급자는 내 돈 별로 없어도 돼요. 별로 없어도 계약금 들어오면 그걸로 올리고 1차 중도금 올리면 들어오면 올리고 내 돈 없이 수요자들이 내는 돈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잔금으로는 수익을 가져가면 돼요. 땅 짓고 헤엄치기요.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하면은 분양을 이렇게 빨리 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쉽게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죠. 자, 주택이 부족한 시절에는 정부 입장에서도 선분양을 허용하는 거죠.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자, 근데 분양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계속 선분양을 해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는 마이너스 피가 절대 없었거든요. 분양만 받으면 무조건 피가 발생했어요. 10년 전쯤까지는 마이너스 피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분양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그 피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정부, 기업, 가게 딱 세 사람이. 근데 10년 전쯤부터 뭐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피가 이제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요. 마이너스 피가 발생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게 이제 선분양, 후분양이에요. 자, 이 지문 읽어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선분양 제도는 경기 변동으로 인해 입주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맞죠? 이게 마이너스 피죠. 다음에 2번 선분양 제도는 건설업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은 자금으로도 대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자, 이제 후분양제로 갔을 때예요. 이게 후분양제로 가면은 다 짓고 분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피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마이너스 피가 발생했으면 싼 값으로 주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미리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고 미분양이 됐을 때예요. 미리 분양받은 사람은 마이너스 피가 발생한 상황에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사가 지금 마이너스 피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분양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보다 더 싸게 들어온다고. 이제 마이너스 피, 그런 분쟁도 있었어요. 더 싸게 들어오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이제 그런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후분양제에서는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그리고 다 지어 놓은 거 보고 들어가니까 견본주택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직접 보고 이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후분양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다 지을 때까지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이제 한꺼번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한 2년 동안 또는 길면 3년 동안 나눠서 내면은 이제 부담이 좀 적었었는데 이제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든 공급자 입장에서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3번, 4번이 나오는 거죠.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 가격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목돈 지불의 어려움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후분양 제도는 주택 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저당 유동화인데 5번이 그게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하면 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당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되면은 대출을 받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저당 유동화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금융기관이 돈이 부족할 때는 채권 매각해서 자금 마련해서 다시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이제 임대료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16, 17, 18번이 이제 임대료 보조고요. 자,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16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17번을 보겠습니다. 그 임대료 보조의 경우에는
자, 이게 연상이 이렇게 돼야 돼요. 좀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이렇게 연상을 하라 그랬잖아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뭐가 나오면은 바로 뭔가가 연상이 되도록 해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옆 동네에. 그럼 이 내가 사는 동네의 임대시장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 하면 뭐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연상이 빨리 되도록 하면은 그러면 접근이 쉬워요. 이제 임대료 보조 이러면은 임대료 보조 하면은 여기는 이제 현금 보조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는데 수요자의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것은 현금 보조지만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가격 보조를 한다, 이렇게. 요거는 돈으로 주는 거고 요거는 쿠폰으로 주는 거죠. 요거는 가격을 깎아 주는 거예요. 그 임대주택이 들어가 살 때 깎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을 하든 실질소득은 다 증가하잖아요. 어떤 것을 하든 실질소득은 다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출발이에요. 요게 출발. 요걸 생각을 하되 보조를 받으면 뭐가 증가한다?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현금보조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금보조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금보조는 미국의 현금보조와는 달리 현물보조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돼요. 딴 데 못 쓰게. 미국에서는 현금보조를 하면은 돈을 바로 줘요. 이렇게. 그래서 친구 얘기로는 이제 사회보장센터라는 게 있어서 걔네들은 주급단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줄을 나래비로 서 있대요. 나래비란 말 쓰면 안 되는데 나래비는 일본 말이죠. 나래비가 줄이란 줄을 선다는 거죠. 맞나요? 나라비? 나라부라 그래요. 아무튼 그 일본 말이죠, 그게. 아무튼 줄을 서는데 전부 다 막 이고 지고 그냥 그렇게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줄을 선대요. 걔네들 뭐 사회보장 카드인지 뭔지 있어서 이걸 이제 제시를 하면은 이제 일주 단위로 이제 주거비를 준대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흐름한 주택이라도 이렇게 범죄를 피할 수가 있고 추위나 이런 거 뭐 피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는 홀랑 술 마시고 다 써버리고 계속 숙자 생활 한대 그냥. 그래서 짐이 그렇게 많대요. 그건 돈대로 써버리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숙자가 그 숙자예요. 노숙자.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뜻으로 지금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가격 보조는 딱 그 집에 가서 살아야만 되거든요. 또 현물 보조는 쿠폰으로 주니까 그 임대료 낼 때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주거급여라는 게 있어요. 주거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통장으로 줘요. 주는데 임대인 통장으로 준다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으로 돈을 임대료를 줬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돈을 다른 데 못 쓰게 하는 거죠. 이걸 확인하고 주는 거니까. 거의 뭐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현물 보조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보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죠. 취지에는 맞죠. 딴 데 쓰지 못하게. 아무튼 하고 있는데 어떤 보조든 간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이겁니다. 가격 보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격 보조인데 어떤 보조든 간에 실질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출발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수요 공급 얘기 나오는 거예요. 계속 효과잖아요. 효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시장에 개입하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얘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했을 땐 이렇게 규제해가지고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은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됐을 때 내가 사는 동네에 임대시장에 수요 공급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임대료 보조하면 보조받으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실질소득 증가하니까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수요를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단기 장기란 말이에요. 또 여기는 수요를 증가시키면 또 임대료가 올라가고 기존 공급자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거 아까 지역지구제에서 했잖아요. 지역지구제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는 임대시장이니까. 그러면 초과이윤은 얻죠. 누가 얻는 거예요? 기존 임대인, 이제 여기 공급자가 여기는 임대인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기존 임대인이 초과이윤 얻는다는 얘기는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임대료 보조 혜택을 기존 임대인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평당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 정부가 요 보조해서 1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1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보조를 해준다면 정부의 의도는 임차인 주문에서 얼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40만 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 40만 원만 나와도 되니까 이제 평수 좀 더 넓은데 알아볼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시장 임대료가 54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말이에요. 임대료 올라가는 거 54만 원으로. 자, 그러면은 내 주머니에서 얼마 나와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44만 원 나와야 돼요. 40만 원이 아니라. 물론 이전엔 50만 원 다 내 돈으로 냈는데 이제는 10만 원 보조받으면은 44만 원 내 돈하고 보조받은 10만 원 54만 원 내면 되잖아요. 자, 근데 얼마밖에 혜택 못 받는 거예요? 50만 원 하다가 6만 원 혜택 보는 거예요. 6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정부는 얼마 보조해 줬지만 10만 원 보조했지만 나는 사실 6만 원만 혜택 보는 셈이에요. 그럼 나머지 4만 원은 누구 주머니에? 나머지 4만 원은 임대인 주머니에 간다는 거죠. 50만 원 받다가 이제 임대인들이 54만 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인도 혜택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돈이 되니까. 그럼 다시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어디까지? 50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면 초과이윤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두 다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 단기 장기 효과예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 증가해서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실질 소득 증가해서 물 흐르듯이. 됐나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17번을 보겠습니다. 16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임대료를 보조받은 저소득층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저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료는 상승한다. 맞죠? 다음에 2번에 임대료 보조로 인하여 저가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기존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장기적으로 신축으로 인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자, 이게 틀렸어요. 지금 여기 주택은 어떤 주택이에요? 여기 주택은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그런 저가주택 시장이죠. 여기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허름한 주택, 낡아진 주택. 자, 근데 여기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주택 중에서 낡은 주택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향 여과를 통해서.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에 나오고 있죠.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은 하향 여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정부가 저가주택 신축에 대한 규제가 강력할수록 더 많은 양의 고가주택이 하향 여과 되어 온다. 이거는 이 저가주택의 신축 이런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허름한 주택들 있죠.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집 같은 거, 막 이런 무허가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짓도록 허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고가주택 시장에 있던 낡은 것들이 잘 안 넘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그런 허름한 주택을 막 짓게 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짓게 해야 되죠. 무허가 주택이나 판잣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못 짓게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더 많은 양의 고가주택이 하향여가 되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하향여가가 발생하여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회복되고 균형량은 증가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 18번만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주택보조금 지급과 하향여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어렵지 않죠. 2번이 좀 어려워요. 2번. 자, 단계적으로 공급곡선이 뭐라고요? 수직이라면 했죠. 그러면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그려 보십시오. 자,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면 이 말이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죠. 자, 요 높이가 보조된 크기입니다. 이게 10만 원이면 여기가 50만 원이었다. 그럼 여기 요 높이는 얼마예요? 60이 되겠죠. 10만 원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공급이 수직일 때는 10만 원만큼 보조해서
수요자들이 수요를 증가시키면 임대료가 10만 원만큼 올라가 버리면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보조는, 임대료 보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때는 무슨 보조가 필요해요? 생산자 보조가 필요해요. 생산자 보조. 생산자 보조가 왜 필요한 거예요?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요자 보조, 이 공급이 완전 미탈적일 때는 수요자 보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년 이맘때 저량, 올해 이맘때 저량, 이거는 이렇게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1년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공급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공급량 자체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그 가격 떨어지는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자 보조는 어떤 때 필요하다? 주택이 부족한 경우 필요해요. 부족한 경우는 시간은 좀 걸리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공급 자체를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만약에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면 어떻게 해요? 예, 수요를 증가시켰을 때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면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지금 방금 얘기한 한 54만 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보조를 했을 때 가격이 4만 원 정도만 오른다면 그래도 임차인들이 6만 원 정도는 혜택을 보는데 다 올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공급 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올라가죠. 여기 54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54만 원. 여기가 50만 원. 요 위로 올라간 높이는 얼마? 요 위로 올라간 높이는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4만 원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6만 원만큼은 단기적으로 수요자도 혜택 보고 4만 원만큼 공급자 혜택 보고, 자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말이죠.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다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다 임차인이 혜택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18번에 2번은 이제 옳은 말이고요. 3번, 4번 지문 다 여기 그래프로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은 지금 거꾸로 설명이 되기 때문이죠. 주택 부정률이 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됐고요. 뒤에 이제 여과의 현상, 주거분리,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